어느 해 남편과 함께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작은 길을 지날 때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함께 그 길에서 귀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남편의 외할아버지께서 병환이 위중하셔서 그의 남편은 외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뵙기 위해 고향에 갔습니다. 병원에서 외할아버지께서는 잠시 기운을 되찾으신 듯 아주 생기 있게 가족과 늦게까지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날 병원을 나선 시간이 이미 자정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집에 가는 데에 가까운 길을 택할 수 있었지만 그 길은 무덤가를 지나야 했기에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멀리 돌아가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지요. 그래서 두 사람은 시어머니께서 말한 그 길, 작은 마을의 어두운 길을 차로 달렸습니다. 그 길에는 가로등조차 없었고 남편은 차 헤드라이트 빛에 의지해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길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저희는 동시에 아슴아슴한 회색빛의 사람이 떠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몸이 흔들리며 둥둥 떠 다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사람이 정말 떠서 오는 듯했다고 하셨고 그의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몰아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섬뜩하고 기이했는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외할아버지께서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길에서 만난 사람이 외할아버지를 데려가는 저승사자였다고 믿으셨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할아버지가 예전부터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동료가 창밖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 동료가 오늘은 꼭 사람답지 않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 후 그 동료는 실제로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이런 경험을 가족들이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인생에 몇 번 있는 투자형적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도 인과응보가 존재하고 영혼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제가 신주에서 공부할 때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 방학, 그 선배는 집에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방학 전날 밤 연구 보고서를 마치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주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타이중으로 가는 남쪽행 기차가 있었습니다. 선배는 표를 사고 플랫폼에서 기다렸지요. 한밤중에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고 차가운 바람만 계속 불고 있었어요. 그때 산악성을 달리는 기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선배는 별 생각 없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기차가 움직이는데도 아주 조용했습니다. 움직이는 느낌만 있을 뿐 소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선배는 아직 타이중까지 거리가 좀 남았고 피곤함이 몰려와 눈을 감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누군가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잘못한 거예요.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선배는 바로 눈을 떴습니다. 갑자기 차 안이 언제부턴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표정 없는 창백한 얼굴의 차장이 선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름인데도 차내는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차장은 선배에게 이 기차는 아저씨가 탈 차가 아니에요. 다음 역에서 꼭 내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섰어요. 하지만 선배가 차 안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뿌옇고 투명하게 보였던 듯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역한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는데 마치 죽은 쥐 냄새 같았다고 합니다. 이 냄새가 귀신이라는 단어를 선배 머릿속에 떠오르게 했죠. 기차가 곧 역에 도착하자 선배는 얼른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내리고 난 후 차 안에서는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 안 사람들은 왜 자기가 내릴 수 있냐며 소리쳤고 그 순간 하얀 기운이 마치 손처럼 선배를 공격해왔어요. 선배는 무서워서 역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계속 달리고 또 달리다 돌에 걸려 넘어졌고 그때 기절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여긴 잠자는 곳이 아닙니다.
선배는 천천히 눈을 떴고 역 앞에 서 있던 이유는 아침 영무원이 선배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답장은 역 안에 있는 시계를 보니 벌써 아침 5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눈앞에 있던 남자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다. 남자 영무원은 조교라고 대답했다. 그 후 학장은 집에 돌아가 가족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딱 그때 TV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대형 열차 사고에 관한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TV 속에서 손짓한 기관사 사진을 보며 깊이 놀랐다. 사진 속 사람이 바로 어젯밤 자신에게 내려야 한다고 알려준 그 기관사였던 것이다. 그 후 학장은 7일 동안 계속 열이 났다. 마침 내 학장의 할머니가 한심한 종요. 애가서 형제 쑥을 사왔다. 그리고 가족들이 학장의 몸을 정화한 후에서야 그의 상태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어릴 적 겪은 일이다.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일로 할머니 댁에서 억지로 지내게 되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할머니 집 근처에는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 집 뒤에 작은 강을 건너면 어느 집딸이 있었는데 대략 10살쯤 되었던 그 아이와 나는 매일 놀러 갔다. 어느 날 매우 재미있게 놀다가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져버렸다. 그 아이의 부모님이 서둘러 나를 할머니 집에 데려가 저녁을 먹으라 재촉해 서둘러 집에 돌아갔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Y자형 산골이 길가에 섰다. 오른쪽 갈래길은 할머니 집 앞마당으로 가는 길로 대략 200m만 걸으면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려던 그 순간 나는 하얀색 옷을 입고 온몸에서 희미한 빛을 내뿜는 세 여성을 보았다. 그들은 바로 앞 산거리의 공나무 아래에 서 있었다. 그들이 입은 옷은 매우 독특했다. 온몸을 덮는 흰색 긴 치마와 긴 옷을 입고 있었고 한 사람은 정면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었으며 한 명은 곱슬머리 어린 소녀였다. 그들의 얼굴형도 대만사항과 닮았다. 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은 매우 차갑고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는 텅 비어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매우 냉담한 모습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런 무더운 날씨에 긴 소매와 긴 치마를 입고 밤중에 우산을 쓰다니 도대체 어디서 온 미친 사람들인가. 그때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이 내뿜는 기운은 너무 차갑고 위압감이 강해서 두려움이 마음에 스멀스멀 피어났다. 방법이 없었다. 나는 방향을 돌려 놀던 친구 집으로 돌아가 그 집 옆 작은 길을 통해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 작은 길은 내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작은 강을 건너야 했는데 다리가 없고 어른들이 얇은 나무판으로 만든 다리를 건너야 했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는 혹시 나도 물에 빠지면 다음 날 할머니가 나를 찾을 수 있겠지라며 불안에 떨며 조심조심 한 걸음씩 다리를 건너 무사히 건넜다. 그 후 나는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후원 마당을 급히 지나 응접실로 뛰어들어갔다. 너무 늦게 돌아온 탓에 할머니에게 혼이 났다.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에 들었던 다음날 아침 눈 뜬 뒤에 어젯밤 그 3명의 이상한 여성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 앞마당을 지나 그 산거리로 갔다. 나는 나무 아래에 서서 생각했다. 어젯밤 내가 착각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 엄청난 것을 본 걸까? 초등학교 입학 무렵 부모님이 나를 데리러 와서 할머니 집을 떠나게 되었고 그 후 그 세 여성 이야기는 점차 잊혀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 지리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었을 때 고향 지명을 찾아보던 중 무심코 할머니 집 근처 항구 이름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태방 내에 네덜란드 시대 당시 연안의 상업 활동을 하는 항구가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항구가 매립되어 대형 선박이 내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작은 배를 갈아타고 들어가야 했는데 수많은 여행자들이 작은 배의 도 때문에 위험한 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 글을 읽은 후 나는 어렸을 적 내가 본 새 여성 생각이 다시 떠올랐다. 아마도 그 밤 내가 본 것은 옛날 태강 내에서 죽은 외국 여행자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내 어린 시절 경험한 첫 번째 영적 사건이었다. 그 일을 겪고 한동안 동안 나는 불 끄고 잠들지 못했고 그때부터 나 자신의 예민함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중학교 다닐 때의 일이었다. 시험 기간이라 한밤중에 벼락치기를 하느라 잠시 일어났다.
혼자 공부하는 게 답답해. 혹시 친구들도 나처럼 안 자고 공부 중일까 해서 무작위로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가 새벽 2시쯤이었다.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에게 거는 작은 위안일 뿐이었다. 나도 사실 공부한다면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지만 전혀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랑 이런저런 이야기만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알 수 없이 우리 둘 다 조용해졌다. 그녀도 말없이, 나도 말없이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잠시 후 전화 저편에 있던 친구가 평소의 밝은 말투와는 완전히 달리 무겁고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왜 네 아빠한테 답을 안 해? 아빠가 네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는데 그때 내 방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전화통화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었는데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주무시고 계셨고 형제도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마음속이 두려웠지만 나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다. 장난치지 마. 이 시간에 그런 농담 하지 마. 내 방엔 정말 아무도 없어. 그 후 우리는 다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 잠시 뒤 친구가 말했다. 그랬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나 먼저 전화 끊을게. 내일 시험 잘 보고 봅시다. 그러곤 전화를 끊었다. 통화가 끊긴 후 내 마음속 공포는 한층 더 커졌다. 친구가 과연 무엇을 들은 걸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다. 그날 밤 나는 불을 끄고 잠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 나는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려 했는데 어제 통화했던 친구가 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너 어제 방 안에 정말 아무도 없었어? 나는 물론 없었지 하고 대답했다. 그가 말했다. 근데 난 진짜 남자 목소리를 들었어. 아주 낮고 선명하게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 멀리서 가까이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지. 그게 바로 내가 조용해진 이유였다며. 나는 네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계속 답이 없었고 심지어 내가 전화를 끊기 전에도 그 목소리가 네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몸서리치듯 소름이 돋았다. 그 이후로 그 남자가 내 옷장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꿈을 자주 꾸게 됐다. 방에서 다른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게임할 때 음성 채팅을 켜면 친구들은 꼭 묻곤 했다. 너희 집에 남자 목소리 들려. 무슨 말 하는 거야? 엄청 시끄러워. 어떤 친구는 농담으로도 혹시 남자 들여왔냐?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단호히 말렸다. 그만하자고. 계속 그 얘기하면 정말 무섭다고. 내가 성인이 되고 원래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긴 뒤로는 그 남자를 꿈에서 본 적도 없고 친구들이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는 일도 더는 없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을까? 지금도 알지 못하고 그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대학 졸업여행 때 일어난 일이었다. 그의 졸업여행에는 나 포함 5명이 함께 갔고 우리는 일본에서 며칠간 놀기로 했다. 처음엔 교토에서 3, 4일을 머물다가 오사카로 향했다. 오사카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은 오후 5시쯤이었다. 역에서 내려 친구한명과 내가 앞장서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보며 숙소를 향해 걸었다. 갈수록 거리의 색감이 점점 어두워지고 길가에는 인형을 파는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 분위기가 조금 오싹했다. 한참 걷다가 나는 모두에게 말했다. 내비게이션이 여기 도착했다고 나와. 그런데 숙소가 안 보이네. 주위도 둘러봤는데 머무를 만한 곳이 없어. 우리는 인근 식당에 도움을 청했다. 식당 주인이 여기저기 물어봐 주었지만 아무도 그 숙소를 모른다고 했다. 그래서 친구가 예약 기록을 보여줘 알게 됐다. 그가 예약한 건 호텔이 아니라 아파트 내의 작은 방 하나였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연락해 비밀번호를 받아 아파트 대문을 열었다. 안은 어두운 계단뿐이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조금 무섭지 않아? 나는 동의하며 말했다. 뭔가 이상해. 우리가 방에 도착해 문을 열고 짐을 놓고 잠깐 쉬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가 거리를 산책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우리가 숙소로 돌아오자 나는 뭔가에 놓인 소파에 앉아 한 친구와 TV를 보고 있었다. 나머지 세 친구 중 2명은 스마트폰을 만지며 이야기하고 한 명은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 앞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가 문 두드리는 거야? 내가 묻자 친구가 말했다. 밖에서 공사하는 소리 아닐까?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샤워하는 친구가 뭔가 부딪힌 소리일 거야. 그런데 샤워하던 친구가 씻고 나온 후 우리가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부딪히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문 너머에서 똑똑 하는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친구가 말하길 혹시 우리가 TV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 옆집에 방해가 된 게 아닐까 해서 우리는 소리를 줄였다. 하지만 볼륨을 줄인 후에도 노크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엔 가볍던 두드림이 점점 급해졌다. 용기 있는 친구 중 한 명이 문 밖을 향해 누구세요? 무슨 일이죠? 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문 밖에 아무도 없었다. 단지 계속해서 문만 두드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 두드림 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침내는 세게 문을 쾅쾅 치는 소리로 바뀌었다. 그 힘있는 소리가 무섭게 다가왔다.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고 들이닥칠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서로 눈만 마주쳤다.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분위기가 무겁고 너무나 무서웠다. 그렇게 시려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해 일어나 문을 열어 확인하려 했다. 문 앞에 다가가 보니 문이 계속 맞부딪히며 흔들리고 있었다. 금속 문고리와 문짝이 외부의 힘에 의해 계속 잡아당겨지는 듯했다. 문을 열려는 순간 그치는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나는 재빨리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도저히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귀를 문에 붙이고 밖의 소리를